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결국 부결됨에 따라 공수처 수사 결과에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윗선으로 점차 향하면서 이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주목되는데요. 향후 수사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훈련을 받던 중 숨진 육군 훈련병과 관련해 해당 훈련을 지시한 군 간부 2명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가혹행위 가능성을 확인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이 되면서 이제 공수처의 수사에 집중이 되는 상황입니다. 야권에서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인데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좀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좀 내놓아야 할 것 같거든요. 네, 특검의 필요성이 어떻게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는 공수처의 수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공수처는 그 존재 가치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보도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신속하고 강도 높고 수사 대상을 넓혀야 된다는 목소리를 얼만큼 받아서 수사의 동력과 의지를 보이는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최근 보도에 따라서는 대통령실과 관계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윗선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수사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첫 고발이 이뤄진 게 지난해 8월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공수처가 여러 핵심 관계자들을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는데 우선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초기 관여자들에 대한 어떤 피의자 조사 그리고 참고인 조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졌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요 살펴본 내용은 이 경찰 관련된 이 조사 과정에서 해병대가 만든 조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이첩을 보류하는 지시를 누군가 했는가, 특히 자료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직권 남용이 없었는가, 그리고 국방부에서 재검토하거나 박 전 단장에 대해서 항명죄로 수사를 하거나 그 보직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남용 행위가 없었는지가 수사의 대상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말하자면 박 전 사단 그 단장이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누군가가 부당하게 수사권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수사를 못하게 한다던가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불법적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관여한 고위직들을 지금 찾는 것이 관건인데 지금 일부 보도를 통해서 이종섭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어떤 전화라든가 대통령실과의 전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고 특히 VIP 경로설에 대해서 박 전 단장이 굉장히 강도 높게 여러 차례 이제 신빙성 있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VIP 경로설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위인지를 밝히는 게 공수처의 숙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 후에 이첩 기록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집중이 될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나 국방부에도 관계자가 소환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철저하게 했다라고 밝히기 위해서는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정황상 그 당시에 7월 31일 VIP 경로설이 있었고 8월 2일 국방부가 이제 보고서를 회수하고 이제 입첩해온 것을 다시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통화의 내역이 있거든요. 네. 즉 통화의 내역은 확인되지만 통화를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청, 감청 아니면 서로 둘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지금 8월 2일에 한 3차례 정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시간까지 지금 특정이 되어서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사실 그 통화의 대상자들로부터 통화를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전에 이종섭 전 장관이 국회 예산특위에 나와서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소환 조사하는 것이 남아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 관계된 대통령실의 고위 관여자들이나 통화 대상자들이 그 당시에 이 건으로 통화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건이었는지 이 건과 통일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부당하게 직권남용에 이를 정도로 개입을 해서 수사의 어떤 범위나 수사의 피의자를 어떻게 보면 삭제하거나 이런 조치를 한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예, 한편 이 시기에 이 전 장관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도 여러 차례
경찰에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와는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호처장과의 통화였기 때문에 좀 이례적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 부분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당시의 통화 내용을 당사자들 진술로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부분입니다. 경호처장은 사실은 최상병 수사와 관련해서 관여할 수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업무 밖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첩 과정에서 기록 회수 과정에서 수차례 통화해서 어떤 내용을 지시하거나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경호처장이 가지는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이 주어졌거나 어떤 내용을 전달했다면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전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들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고 이 건과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어서 이 이종섭 전 장관뿐만 아니라 김용원 경호처장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공수처가 이제는 얼마나 신속하게 수사력에 집중을 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공수처에서는 김기한 사령관에 대한 3차 소환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면서도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본격 조사는 아직 뭐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좀 이유가 뭐죠? 2차 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당사자들로부터 이끌어내지 못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김기한 사령관도 지난번 2차 조사 과정에서 VIP 경로설은 실체가 없다, 허위로 주장한 것이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 당시 박 전 단장과의 대질 신문 조사도 거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즉 관련된 관계자들이 VIP나 대통령실의 관여 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가 아직은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 소환이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공수처는 판단할 수 있는데 하지만 어제 오늘 구체적인 통화 내역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그 시점도 공교롭게 이 업무 처리가 이렇게 되는 와중에 수차례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는 전화를 여러 번 했었으면 모르되 이 시점에 이 건으로 연락을 했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정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 조사를 마치고 그 윗선까지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사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적어도 사실은 일부 관계자들 이야기나 정황 증거라도 이종섭 전 장관이 이 최상병 사건 관련한 수사나 이런 것들에게 무분별하게 또는 남용해서 어떤 지시 행위를 했었다라는 정황이 좀 포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박 전 단장이 여러 차례 뭐 경로설이나 이런 정황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VIP 경로설을 두고도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군 통수권자의 단순 의견이다, 아니다, 뭐 외압 의도였다라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가 그렇다면 어떤 거를 좀 증명을 해야 될까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 일반적인 어떤 직무 권한 내에서 의견이나 뭐 인사나 행정권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네. 우리가 수사권이라는 것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외압 없이 수사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넘어서서 수사단장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이 사람에게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의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어떤 보도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것은 직권남용이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이 어떤 수사권에 개입을 하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대통령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지, 질책할 수 있지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 처벌할 수도 없고 사실 직권남용이라는 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우리 법률상 그 형사 불소추 특권을 받기 때문에 수사나 또 재직 중에는 소추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대통령실과 안에 관계자들이 이제 조직적이거나 다수의 어떤 수사권에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다수의 사람들은 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공수처를 통해서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예, 해병 사망 사건 관련한 공수처의 수사 전망 살펴봤고요.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서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 사건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인데요. 경찰이 핵심 참고인으로 분류되는 다른 훈련병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상황 또 목격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고요. 네, 군인복무법에 따르면 군기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목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점을 조사해야 되는지가 법과 훈련, 규칙 이런 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훈련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군기훈련을 받았는가 정도를 초과해서 규정을 위반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나아가서는 이제 신체 상태가 좋지 않다, 지금 건강 상태 매우 이상한 상황이 염려된다라는 보고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달을 했는지 그리고 이 주장이 왜 묵살됐는지에 대해서 같이 훈련받았던 사람들에게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규정 위반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고 있어서 업무상 과실치사나 지금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인정이 되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신체 상태를 고려해야 되고 인권 침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고 군기훈련 같은 경우도 일일 2시간 이내에 한정해서 해야 되고 네. 뭐 1시간 이상 하면 또 휴식 시간을 줘야 되고 이런 규정들을 다 지켰는가 아닌가를 이제 조사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련자들, 그러니까 부당하거나 너무 심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킨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은 뭐 마땅히 처벌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또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어찌됐든 20대의 남성들이 의무 복무를 하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의사가 있던 훈련병들을 가혹하게 훈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목숨이 희생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는 또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특정 개인의 처벌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군대 내에서 이런 사고나 또 부적절한 훈련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결과 사망이라는 책임이 나왔으면 국가는 과연 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태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간부 2명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과실치사 혐의,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군인권센터에서는 이것을 고문행위에 가까운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네.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것은 내가 이제 중대장으로서 훈련을 시킬 수 있지만 그 훈련 과정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이 군형법상 가혹행위라는 것은 보통 이제 구타를 하거나 괴롭히거나 뭐 따돌림을 하거나 위력이나 또는 자신의 직무 권한을 넘어서 하는 경우에 가혹행위죄가 성립을 해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군형법이 규정되어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 또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규정이나 왜 이런 기준들을 위반해서까지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요 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당시에 근육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인지했는데 왜 묵살했는지 경위, 그 여하에 따라서 가실의 범위가 굉장히 중과실이냐 일반 가실이냐 이렇게 구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이 관계자 등을 줄소환할 전망인데 가혹행위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에 좀 집중적으로 해나갈 거라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추단하건대 가혹행위라는 건 고의로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네. 이 사건은 고의보다는 어찌됐든 훈련 목적으로 이렇게 군기훈련을 시키다가 발생한 가실 쪽에 더 쟁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가, 얘기할 수 없었는가, 왜 막지 못했는가, 왜 중단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군기훈련의 목적도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는가, 특히 10일밖에 안 된 훈련병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런 가혹한 훈련이 없었는가,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검토해서 징계를 할 부분은 징계를 하고 네. 형사처벌 대상인 분들은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줄소환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건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황당한 도주곡이 발생을 했거든요. 작년 말이었죠. 이 경복궁 낙서 테러를 했던 배후죠. 강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재보호법으로 사실은 세상을 시끄럽게 했었고 네. 모방범죄도 나와서 굉장히 조속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근래에 잡혔고 조사 과정에서 도주했던 사건인데요. 어제 오후 1시 50분경에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담배를 핀다고 해서 이제 수갑을 풀고 잠시 이제 휴식 시간을 줬는데 그 휴식 시간은 그냥 준 것도 아니고 수상한 2명이 감시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이 따돌리기 위해서 담장을 넘어서 이제 밖으로 도주했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경찰이 인력을 총동원해서 인근의 이제 교회 옷장에서 숨어있던 이 도주범을 검거해서 추가적인 어떤 범죄가 일어나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신병 확보에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재발 방지 대책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경찰에서도 이렇게 신병 확보를 이제 도주까지 한 과실은 충분히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람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도주를 계획했다는 점에 대해선 비난 가능성도 크고 또 추가적인 범죄, 도주죄로 또 처벌도 높게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도주한 지 2시간 만에 잡히기는 했습니다. 불법 낙서를 지시한 혐의는 물론이고 아동 성착취물 배포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도주극까지 벌이면서 처벌 수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도망가는 경우는 도주죄로 별도로 범죄가 성립을 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은 높지 않지만 이렇게 체포나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는 경우에는 사실 양형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도망갈 염려가 굉장히 높고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문화재보호법만 위반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사이트에서는 음란물로 보이는 특히 아동 성착취물로 보이는 불법적인 영상까지 이제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문화재보호법보다 더 중한 지금 뭐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이 아청법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여러 가지 범죄가 있다 보니까 중대한 어떤 양형이 나올 것이 염려돼서 이렇게 도망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이 범행을 지시해서 경복궁에 낙서한 뭐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고 구속된 사람도 있었지만 또 모방범죄를 한 사람도 징역 3년이 구형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대한 형을 받을 것이 무서워서 저렇게 도망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오늘 이 알겠습니다. 팀장 강모 씨에 대한 소식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